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미 뉴스를 통해 해당 부동산 대책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대책은 정말이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대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약속한 주택 공급량은 무려 42만 7천 호에 달합니다. 향후 6년간 기존에 추진하던 21.7만 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로 수도권 지역에 21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내세워서 조급해하는 수요자들을 달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문제는 대책의 내용 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짜여져 있는 만큼 향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향성만을 보여줄 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대책입니다. 그나마 내세운 중장기 공급 방안 역시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투성인데요. 정부가 내세운 42.7만 호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건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죠. 정말 보수적으로 따져봤을 때 신혼부부가 있는 2인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85만 명이 되겠죠. 이 중에 절반 정도만 아이 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도 100만 명을 순식간에 뛰어넘게 됩니다. 이 100만 명이 어느 정도냐? 현재 용인이나 화성, 수원시 전체 인구를 맞먹는 규모예요. 지방에서는 창원 정도가 이 정도 인구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도시의 모든 주택만큼이나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과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냐? 정부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공급 대책은 바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오는 11월에 5만 가구를 그리고 내년에 3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문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녹지 공간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9일날 별도로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 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건 주거 문제라면서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출생 해결보다 자연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아예 미리 사과까지 하면서 못을 땅땅 박았어요.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이렇게 해제된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해서 장기전세주택 2, 시프트2라고 하죠. 이런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계획대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아무리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 8년에서 10년까지 걸리게 되거든요. 당장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국토부랑 서울시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하는 절차에서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건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단골 소재였는데요. 단 한 번도 쉽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가장 예민한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주민 반대 시위가 나옵니다. 당장 지난 정부 때 짓는다고 했었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알 수가 있겠죠. 또 문재인 정부 때 노원구의 6사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노원구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안 그래도 막히는 길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때려 넣으면은 여기가 교통 지옥이 돼버린다. 교육시설도 부족한데 과밀학급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난리가 나서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강남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 때 똑같은 이유로 반대가 엄청 심했거든요. 어찌어찌 짓기는 했는데 이렇게 들어선 단지에서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히 쓰이는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생긴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판교, 위례 신도시를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는데 수도권 땅값 전체가 오르는 효과를 낳았죠.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는 데 성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현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으로 처리를 해서 사업 절차를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이상 걸리는 이런 절차들 가운데 최대 3년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도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낮춰주고 용적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다 허용치를 상향시켜서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줄여주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상향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예 폐지해버리기로 결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 신도시의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현실화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이런 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드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명백한 여소야대 상황이죠. 야당이 이걸 동의 안 해주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올해 초에 발표됐던 1심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칼을 갈고 나왔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야당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정부가 내세운 핵심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 빌라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뉴말부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듯이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심리는 아파트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으로 이어졌고요. 이게 전월세 값의 폭등과 함께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향후 2년간 무려 서울 수도권에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직접 사들여서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전월세를 줘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런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LH가 신축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데 주력했고요. 이 밖에도 이런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고 나중에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1주택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혜택들을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겉보기엔 엄청난 것 같지만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량 공급의 주체인 LH를 살펴보죠. 지금 문제는 LH가 뭔가를 팍팍 내지를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는 무려 151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670조 원 정도 되거든요. LH가 쌓아둔 부채를 없애려면 올 한 해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LH는 수년째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작년 6월 달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채 금액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압도적인 투톱이에요.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도 앞으로 써야 될 지출은 더 많아질 예정이었어요. LH는 전세 사기 대책을 해결할 기관이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데요. 현재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차익을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정부 안의 집행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도 인수해야 되고 3기 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토지 보상도 전부 다 LH의 돈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부채도 다 자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땅 장사하는 기관인데 그만큼 돈도 잘 버는 데잖아요.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LH는 적자가 나기 직전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3년간 LH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건데요. 영업이익도 팍팍 줄고 매출마저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국가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할 부실 기업이 되기 직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재정 사용의 효율성이라도 좋아지고 있나? LH가 매입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는 집이 텅 비어있는 상태, 즉 공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가의 비율 역시 이와 비례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LH가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제한 공급 과정에서 LH의 도덕적 해이, 즉 모랄 해저드가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긴 한데 LH는 공공기관이 가진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던 기관이거든요. 정부가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핑계로 LH를 앞세워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막 짓겠다는 건데, 이걸 기회로 삼고 건설업자가 빌라를 우후죽순 짓고 그걸 LH가 넙죽넙죽 사주면 그 과정에서 과연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지 빌라가 아니잖아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꿈꾸는 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데,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도 기피하고 있는 빌라를, 거기다가 당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구축 빌라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축을 대상으로 사주겠다 하는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듭니다. 물론 구축을 사면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이 정책을 보면 당장 취소된 전월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대상일까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새로 지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업자들을 위한 걸까요? 이런 의심을 하는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요. 최근 몇 년간 LH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워낙에 많았고 심각했다 보니까 이런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평의 느낌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번 대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고민한 흔적이 많이 엿보이긴 했습니다만, 당장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로 중장기적인 대책 위주로 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처방도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이 대책이 나온 것 자체가 최근 몇 달간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바로 시장에 쓸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말이죠. 두 번째는 오히려 제 눈에 여기저기서 띄었던 건 정치적인 장치들을 너무 많이 깔아놓은 게 보여서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린벨트의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도권을 상당 부분 넘겨준 건데,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차기 서울시장 자리는 적어도 여당이 이어받아야지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법 개정이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굳이 이걸 앞세웠다? 전 이건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 이게 다 야당 탓이다 라고 떠넘길 수 있는 의도성이 너무나 다분히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정부가 야당 눈치 안 보고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그럼 전월세 공급 문제일 텐데, 이것도 사실상 LH한테 모든 짐을 다 떠넘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에서 실효성이 담긴 정책을 펼 거였으면 대출 규제를 했으면 해결됐을 문제거든요. 몇 달 전에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물론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마저 규제 대상에 넣었을 경우에는 불어올 역풍이 상당했을 텐데, 이거는 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 대책이 즉각적인 건지 아니면은 먼 미래의 일인 건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걸 볼수록 제가 느낀 건 정부는 당장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축에 대한 선호 영상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 주제로 또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정책의 수혜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모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장들은 투자 환경이 훨씬 개선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과거와 달리 한참 높아진 공사비 등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리스크는 꽤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의 반대를 뚫어내야 되긴 하겠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생각하면 야당도 무작정 반대를 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서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 받아줄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